안녕하세요. 빛나쌤입니다. 2025년 수능에 나올 수능특강 쉽게 이해하기 시간이고요. 수능특강에 나온 어려운 지문을 쉽게 이해해서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능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수능특강 인문예술 11,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여러분들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책과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글인데요. 어쨌든 요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이기적 유전자도 마찬가지 사회생물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어떤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윌슨이라는 사회생물학자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의 어떤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생물학의 어떤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글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읽어본 친구라면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흥미롭게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글의 순서에 따라 문단별로 정리해 나갈 텐데요. 첫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이 반이고요. 1문단에서 독해 방향이 정해지니까요. 집중해서 처음 1문단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1문단. 미국의 생물학자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생물학을 주창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윌슨이라는 사람은 사회생물학을 주장했는데 그 목적이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죠. 자, 그는 사회생물학을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고,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의 기초에서 규명하지 않는다면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사회생물학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었다면 사회생물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사회생물학은 사회 행동, 인간이 하는 어떤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했고, 이렇게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의 기초에서 규명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 거죠. 특히 하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요 특히가 나오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주목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뇌 시상하부와 되뇌 변연계에 있는 정서중추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되며 유전자의 특성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생명체가 지니는 특성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어떤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인간의 윤리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도 인간의 어떤 사회 행동을 생물학적 기초에 의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거고, 특히 윤리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리 문제라는 것은 윤리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러한 인간의 의식이 뇌의 시상하부와 또 대뇌 변연견에 있는 정서 중추에 의해서 형성된다. 인간의 의식이 시상하부와 정서 중추에 의해서 형성된다. 또 생명체의 특성은 이런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의 특성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유전자에 의해서 생명체의 특성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인간의 윤리의식이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유전자 결정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윌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제시되고 있다. 자, 우리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왜 공부하냐? 윌슨의 사회생물학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윌슨이 인간의 어떤 사회 행동이나 윤리 의식이 그런 어떤 생물학적 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인문학적, 다시 말해 철학적 통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념적 기초로 제시한 개념인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철학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개념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학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자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는 거죠. 자,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체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다양한데 신도, 허공 속에 부유하는 먼지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라는 거야.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는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제다. 신도 궁극적인 실제고 먼지, 세포도 다 궁극적인 실제다라고 지금 이 화이트헤드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신이 실제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논의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 먼지, 세포를 화이트헤드는 궁극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실제라고 봤다는 거고, 그 존재의 중요성이나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자, 그들이 모두 현실적 존재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적 존재자란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해서 미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제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 먼지도, 세포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미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제고, 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 존재자들은 뭐 신, 먼지, 뭐 인간 이런 것들이 현실적 존재자들인데,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그들은 협력적,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회라고 하는, 우리 현실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또 강조하네요. 특히 그는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인 공제와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인 합생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되며,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는 데 참여한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제라는 개념, 합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공쟁은 서로를 파악하는 거니까 서로를 인식하는 거고, 자, 합생은 통일성을 이루는 거니까 그 서로를 인식하고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통일성을 이루어. 그래서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한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일련의 과정은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 주어진 조건, 즉 여건이 되고 또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간결하게 써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새로운 존재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존재자는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질서가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뭐냐면 현실적 존재자가 다른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의 조건, 여건이 되고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질서라는 거죠. 그 질서에 따라서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존재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그 질서, 새로운 존재자의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현실적 존재자는 그렇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는 거죠.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의 특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때 역설했다는 얘기는 강조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도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간결하게 써놨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과잖아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는 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 이것은 A가 아니라 B다 라는 식의 문장 구조인데 이 문장 구조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문장 구조가 나오면 이게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좀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다 라는 말은 뒤에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환원주의를 설명할 때 어떤 전체를 부분으로 조각을 내면 그 부분과 전체는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이제 환원주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화이트헤드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인 거잖아. 다시 말해 현실적 존재자가 모여서 새로운 존재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현실적 존재자는 새로운 존재자의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부분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되돌릴 수 없다.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는 변하는 존재고 이전과 다른 존재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방점에 찍혀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자,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생물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 불멸한다는 점을 피력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유기체 철학이 사회생물학의 철학적 근거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유기체 철학과 생물학의 어떤 관련성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물학의 관련성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이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생물학이 접하는 지점이 된다라고 하면서
생명체는 유전자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즉 객체 유전을 통해 객체적 불멸성을 실현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전이라는 과정, 그 질서를 통해서 내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해지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유전자는 다음 세대의 자식의 유전자로 살아남아서 객체적으로 불멸하게 된다. 그것이 이 철학이, 유기체 철학이 생물학과 연결되는 측면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과정, 그게 이제 유전인 거고, 그 질서, 그게 이제 유전인 거죠. 그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제와 합생을 거치면서 앞서 얘기했던 공제라는 서로를 인식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합생이라는 통일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생명 중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 중추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새로운 개념이니까. 그럼 생명 중추는 뭐야? 유전자 전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 존재자로서의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서 생명 중추, 다시 말해 생명의 목적, 자신의 유전자를 미래에 전달하는 것을 달성하고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자, 이러한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사회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가 좀 생각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어떤 생존 기계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도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 존재자라는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생명 중추, 다시 말해 생명체의 목적이다. 그것을 달성하는데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 존재자다 라고 설명했다는 건데 그것이 사회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그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윗글을 잘 이해했는지 묻고 있는 문제예요. 1번, 윌슨은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그렇죠.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생물학을 이해하지 않고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고 윌슨은 하등 생물과 고등 생물에 모두 적용되는 생물학을 정립하려고 했고 그게 사회생물학이다라고 설명했었죠. 화이트헤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중요 기관인 생명중추 아니죠. 생명체의 중요 기관인 시상하부와 정서중추를 통해서 의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생명중추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중요 기관이 아니라 생명체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 지문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5번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후속하는 생명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다. 그것을 생명중추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자, 기억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은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왜 사회생물학의 철학적 근거가 되었는지를 이해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생명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자, 누가 더 중요하고 기능이 다르다. 그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2번. 생명체는 생명을 본질로 하지만
결국 소멸하는 일시적 존재다. 아니죠. 객체적 불멸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생명체의 개체 유전은 생명체의 독립성을 증대한다. 아니죠. 생명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생명체의 현재 속에는 미래의 생명체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죠? 현재에는 미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생명체의 특성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형성됐다. 이런 얘기 없었죠?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제와 합생의 과정, 서로를 인식하고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적 존재자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의 여건이 된다라는 그런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자, 이제 보기에 적용하라는 문제인데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WAB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된다. 그러면 WAB는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단편적 존재자가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의 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A와 B는 WAB의 여건이자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맞죠? WAB를 이루기에 A와 B는 서로를 파악하는, 그쵸? 공제라는 서로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A와 B는 WAB의 내재해 있는 현실적 존재자로서 WAB의 특성을 모두 포괄한다? 아니죠. 이 문제의 근거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제 근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A와 B는 단순한 조각난 단편이 아니고 따라서 WAB에 내재해 있는 현실적 존재자로서 WAB의 특성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WAB는 A와 B와 다른 새로운 존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WAB는 A와 B가 상호 관계 속에서, 그쵸? WAB는 A와 B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합생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실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보기에 가나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철학 지문의 이제 대표적인 수능 이제 문제 유형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서로 다른 철학자들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라는 건데,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데카르트를 비교해라.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환원주의를 비교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 실체의 존재는 실체가 놓여있는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과 상호 인식하고 합쳐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자기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지금 생각이 다른 거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유사하지 않죠? 이게 틀렸네요. 생명체는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화이트헤드가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이트헤드의 관점이 지금 틀려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환원주의로 설명하는데,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환원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한 것을 다시 합치면 전체가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그러면 부분의 속성이 전체에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고, 환원주의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환원주의는 그런 유전자들과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금 차이점이다.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그런 경험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환원주의에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현실적 존재자를 펄떡거리는 경험의 박물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 존재자를 동체적 존재자로서 인식한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그렇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조각난 단편과 전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데, 화이트헤드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화이트헤드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으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해 미래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시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뒷받침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에도 결국에는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아니죠. 화이트헤드의 주장과 동일한 거죠.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그쵸?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헤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살펴봤고요.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